안녕하세요. 저한테 먹을 걸 다 주시고. 자, 오늘 전세건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08페이지죠. 1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세권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하고 좀 교재를 볼게요. 일단 전세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까지는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권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 물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다 이제 좀 살 좀 붙여야 되는데, 일단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형식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도 물권이라는 말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전세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뭘 안 하죠? 설정 등기를 안 하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임차권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는 것이지 전세권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아직 점유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인도받지 않아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꼭 현금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참 묘하게도 전세권을 한참 공부하다 보면 시각이 또 어디로 가 있냐면 건물에다만 가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전세권인데도 자꾸 등하냐고 까먹고 그래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뭘 안 냈다 그래서 소멸 청구당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는데요. 이 경매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이 경매 신청 요건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반환 안 해도 돼요.
따라서 먼저 내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 비로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라고 하면 집행관이 먼저 집을 비워주라고 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방 한 칸만을 전세를 설정받았어요. 근데 전세금을 안 준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설정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고, 전세금에 대해서 무조건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거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전세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교재 보시면은 일단 제3절에서 1번 전세권에서 하단에 1 전세권의 개념이 나와 있죠.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민법상 전세권 왜곡의 입법례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발달한 특유한 제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증금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깔세해가지고 임대차를 하면 사용료만 줄 뿐이지 보증금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전세금과 관련된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맨 위에 3번 해가지고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일부 토지, 일부 건물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고, 빠지는 것은 뭐냐면 농경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전세금 해가지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라는 말은 반드시 뭐죠?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 해가지고 당연한 얘기 나와 있고 2번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일단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데, 자 일단 전세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액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100분의 55%죠. 100분의 5, 20분의 1, 20분의 1로 할게요. 20분의 1을 뭐 하지 못하냐면 초과하지 못합니다. 요번에 그 뭐죠? 그 뉴스 보니까 궁전 족발집 사장 사건 아세요? 그죠? 그 뭐죠? 그 건물주를 망치로 찍어가지고 뭐 어제 보니까 구속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대충 보니까 보증금이 3천인데 1억 2천으로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3천인데 그럼 몇 배죠? 3, 40이니까 400%, 4배 400%고, 또 월세는 한 대충 한 3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1200만 원인가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 400%죠. 그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100% 올리든 500% 올리든 1000% 올리든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가 돼 가지고요,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되죠? 무제한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뭐죠?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법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에요. 따라서
계약이 끝나가지고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100%를 올리든 그 궁정 족발집처럼 뭐죠? 뭐 400% 올리든 뭐죠? 제한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건물주도 조금 문제는 있긴 한데 그 임차인도 굉장히 좀 문제 많은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내고 있는 월세 300만 원이 주변보다 굉장히 싸대요.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대충 뭐 기자하는 얘기 라디오 들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된다 그러더라고, 월세가.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가 1,200만 원 올린 것도 좀 지나치긴 해요. 한 1,000만 원 정도 시세니까. 그렇지만 7년 동안 300만 원 내고 장세한 것도 굉장한 뭐죠? 이득이었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전 건물주가 그 인간의 등살에 그냥 이렇게 시달리다가 월세도 못 올리고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망치 들고 가서 건물주를 찍을 정도면 그 사람이 그 언어나 이런 것도 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임대인의 갑질이 아니라 임차인의 갑질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분이 보니까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세입자로 둘 마음이 없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월세를 입금하려고 하는데 뭐죠,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막 이런 식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보니까 그 사람의 그 행태 이런 것 때문에 쫓아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재계약을 하면서 재응액할 때는 무제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용익물건으로서의 전세권 해가지고 1번 당연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세권은 직접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지배하는 권리라는 말은 직접 지배권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고장난 것이 있으면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된다. 그죠? 따라서 유지하고 보수해야 될 의무는 전세권자가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유지하고 보수해 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하니까. 자, 임차권과 중요한 차이점이죠. 자, 임차권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임대인은 고장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누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가. 다만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고쳤다면 고친 비용, 필요비 상한을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양도나 전전세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지상권과의 차이점인데 지상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었고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이러한 자유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면 전세권 설정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전세금 반환 청구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갑돌이한테 전세를 얻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갑순이한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만요? 갑순이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 설정자인 전 소유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종존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하게 돼요? 면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6번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저당권 할 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2번에서 전세권이 존속기간이어가지고 양가리 2번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3번부터 보시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함께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걸 2번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 교관이 경과하여 용의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수정하긴 그렇고 냅두죠. 아무튼 2번을 지워버리시죠. 그죠? 2번은 아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3번부터 보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2번은 지워버리고 3번 함께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도 인정된다 해서 넘겨보시면 1, 2, 3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일단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을이 갑에게 전세금 1억 원을 지급했다면 을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도 뭐죠? 담보물권이죠. 그럼 여기서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전세권은 오히려 뭐가 되냐면 종된 권리가 돼요.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 채권이 이전되면 전세권도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니까 결국은 원칙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양도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고요.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제 교재 예외죠.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죠.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된 상태라면 어차피 뭐밖에 없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뭐죠?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오히려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면 전세권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가 없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라면 어차피 뭐밖에 없죠? 채권밖에 없으니까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뭐죠? 가능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해가지고 앞부분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만 두 번째 중간부터 보시면 장래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친권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은 용의 물권적 성격만 갖게 되며 양수인은 담보 없는 전세금에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 경우 해가지고 이 경우부터 또 지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부, 다시 말하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뭐죠?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고 이 경우부터는 좀 지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 보시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해지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해지가 아니라 그냥 크게 전세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소멸됐다는 얘기죠. 소멸된 상태라면 뭐만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분리해서 뭐죠? 양도할 수가 없고 3번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전세권은 뭐죠? 종된 권리니까요. 좀 교재가 좀 이상해졌는데 다시 한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뭐죠? 쫓아간다. 따라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지만 어차피 전세권이 소멸되고 없는 상태라면 뭐밖에 없죠? 채권밖에 없으니까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뭐는요?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근데 마지막에 3번은 뭐냐면 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뭐죠? 종된 권리니까 전세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나옵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엉뚱하게 이상하게 정리하면 자꾸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릴 수가 있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일단 먼저 채장기간이죠. 채장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을 수 없죠? 10년을 넘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채장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건 딱 전세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 지역권, 지상권, 임대차 다 뭐죠? 채장기간 제한이 없고요. 다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오로지 뭐만요? 전세권만은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채당기간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 수평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당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채당기간은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약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안은 보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자리 잡아가지고요. 전세는 2년이 보장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주 시험이 잘 내.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경과하면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하게 돼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인데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1년이 보장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의 경우에도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뭘 해야 돼요? 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일단 원칙적으로 뭘 보장하지 않습니까?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나오죠.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요건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도 얘기 안 했고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고도 안 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에 뭐가 되냐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이러한 법정갱신된 들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요.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주의하실 점은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또 2년이에요. 근데 왜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네 번째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1년, 2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거든요. 그럼 왜 전세권의 경우에는 2년이니 1년이냐는 기간을 보장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등기가 필요 없어서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건물을 구입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전세권이 이미 6개월 전에 끝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물을 샀는데 가서 보니까 전세권자가 법정갱신됐다는 이유로 살고 있더란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이 등기의 흔적이 안 남아있는 상태. 왜요?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자가 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2년이다 이런 최단 기간을 보정해 줘 버리면 제가 뭐죠? 큰 피해를 보는 거죠. 등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등기 안 해도 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는 있지만 전세권 자체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으니까 당장 나가라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은 벌어줘야 되니까 바로 소멸되지는 않고 몇 개월이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법정되시면 갱신되면 2년, 1년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게 돼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요 법정갱신은 뭐에만요?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거든요. 토지 전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23일인가 20일 날 판례 정리하죠. 그죠? 토지 전세권자에게는요. 법정갱신 제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 나가라고 했다. 안 나겠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돼야 된다는 게 최근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만 토지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갱신 청구에 대해서 뭘 당했죠? 거부당했다면 이제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가끔 옛날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전세권의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그러면 X라는 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 판례 때문에 이제는 전세권에도 뭐가 인정이 됩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뭐에 대해서요?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 그래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갱신 청구권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는 거죠? 법정갱신이 있는 거고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 대조는 없고 대신 뭐가 있는 거죠? 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또 좀 이따 하겠지만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토지 전세권은 그 대신 뭐가 인정됩니까? 지상물 매수 초용권이 인정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전세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올해 뭐죠? 여기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9번 전세권의 사용 수익해서 1번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된다. 따라서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전세권자는 알아서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해야 된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한은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다. 10번 전세권에 처분해가지고 1번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 할 수 있고 또 임대할 수 있는데, 지상권과 다른 점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전세권의 양도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3번에서 전전세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갑은 뭐 전세권 설정자죠. 근데 을이 병에게 또다시 한번 전세를 주면 이걸 우리가 전전세라고 하고요. 병을 우리가 전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자가 전전세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전전세할 수도 있고요. 다만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보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 존속기간도 더 길면 안 되고요. 또 전세금의 액수도 더 뭐 하면 안 됩니까? 크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또 병의 권리는 을의 권리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병의 권리도 뭐죠?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 해가지고 존속기간 내외하고 전세금도 한도를 넘지 못한다. 5번 해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6번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전세권자도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경매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되는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 경매된다는 점이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만 경매를 할 수는 없고, 원전세권자도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복잡하게 되는데, 6번 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또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뭐하고 있어야 돼? 지체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할 수 없고요.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전세권자의 책임이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고 지나갈 건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전세권의 소멸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1.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목적물의 멸실 우측에 2. 전세권자의 귀책소로 일어난 목적물의 멸실해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부든 전부든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훼손됐어요. 둘로 나뉩니다.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죠. 이때는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 소멸됐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일부든 전부든 멸실이 되면요. 이때는 전세권자는 그 멸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책임액만큼 전세금에서 뭐 하게 되냐면 공제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옆집에 불이 붙어서 옮겨 붙었어요. 그러면 누가 큰일 난 거죠? 집주인이 큰일 난 거다. 옆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말은 전세권자에게 뭐죠?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죠. 따라서 멸실되면 그 범위에서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전세권자가 이사 갈 테니까 전세금 돌려주셔 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옆집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과실로 불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큰일 난 거죠? 전세권자가 큰일 난 거다. 왜냐하면 그 범위에서 뭘 부담해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손해만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뭐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났다 그러면 일단 그 세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책임지는 거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뭐죠? 또는 전세권 설정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13번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총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한다. 그 다음에 14번 해가지고 전세권 소멸 효과 1번은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서류 교부는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전세권의 우선 변제권이 나오는데 1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읽어볼게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대한 제공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일부 전세권자죠.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뭐는 인정이 됩니까?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 4, 5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경매 얘기를 해야죠. 경매 얘기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자, 경매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저당권이나 유치권 할 때도 안 할 겁니다.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자꾸 틀리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를 안 믿는 분이야. 진짜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꼭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틀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뭐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죠? 수험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를 괜히 이상하게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이란 말이 중요하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또는 뭐 배당 뭐 등기 순위가 어떻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죠? 두 번째,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와 비교해서요.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빠르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의권은 결국 뭘 말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의 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뭐죠? 포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하죠?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쪽지 시험 볼 거죠? 이제 틀리시게만 해봐요, 그냥. 이래면 또 틀려. 그래서 또 연습을 해보자고, 그죠? 이래면 또 틀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틀려. 아유, 환장하겠어.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되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못 받고요.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되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뭐 당해세, 뭐 근로자의 3개월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 말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설정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뭐가 주어집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 안 하시고 엉뚱하게 막 당해세, 근로자의 3개월치 이건 이러니까는 그냥 문제를 또 여지없이 틀려요. 당해세,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판례와 이 국세기본법이 좀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문제 낼 수 없는 문제니 그런 거 절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가 있어야 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뭐죠?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인자권도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모든 경매가나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연습입니다.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그러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이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한다. 왜냐하면 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하기 때문에 얘보다 뭐죠? 후순위예요. 따라서 전세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죠? 틀리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리면은 완전 삐집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틀리신다니까. 내가 좀 이따 다 확인해 볼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뭐죠? 늦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요. 셋 다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만 볼게요. 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해요.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받는 1순위는 누구예요? 누가 1순위예요? 누가 1순위입니까? 아이. 자, 다시 한번요.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아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당일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 1순위. 병이 뭐죠? 2순위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으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잘 살다가 누구한테 돈을 받게 돼요? 경락인한테 뭐죠? 돈을 받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 제가 또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 만약에 또 예외 때문에 앞에 말 다 잊어버린다면 예외는 모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딴지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갑이 나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배당 못 받고 나중에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경락인한테. 나 이참에 그냥 깔끔하게 받고 끝내자. 이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배당을 선택하면 갑의 전세권도 뭐하게 돼요? 소멸돼요.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요때 얘는 뭐가 돼요? 소멸되고 이제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로서 뭘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헷갈리면 예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쓸데없는 예외 설명드리면 표정이 어두워져서 그런데 아무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네. 네. 네.
아이고, 아 진짜 미치겠네.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짜리예요. 전세권이 2억이 설정돼 있어요. 5억짜리고 2억이 설정돼 있어요. 이런 거 만약에 경납받으려면 얼마 써야 돼요? 얼마를 써야 돼요? 경납받으려면 5억짜리면 5억을 다 써야죠. 이거는 얼마 써야 돼요? 아 이게 왜 그래요? 참나. 지금 보세요. 요거는 다 소멸되잖아. 그러면 경락이 입장에서는 깨끗한 물건을 경납받는 거니까 5억 원을 다 써야죠. 근데 이거는 얘가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돈 받을 사람이에요?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 써야 돼요? 3억을 써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이거를.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죠. 상gat도 있지, 그것도. 얘는 지금 왜 전세를 얻었어요? 그 집에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았어. 그러면 2년 동안 살다가 계약 기간 끝나고 받든지 아니면 그냥 이참에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받고 나가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목적이 있어서 전세를 얻은 건데,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 두 가지 사례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리고 이게 자꾸 말도 안 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뭘 저런 선택권을 인정하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 틀리시는 분이 제가 왜 흥분하냐면 이유가 어떤 거냐면 개기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제 말을 죽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뭔지 모를 본인의 묘한 논리 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어 제끼면 뭐죠?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좀 이따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름 안 써도, 아, 이거 뭐, 누군지가 아는 게 아니라, 자, 틀린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막, 흥까지 했는데. 자, 이제, 115페이지입니다. 누가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명이라도 틀린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아, 이름 안 적을까, 뭐, 이렇게, 뭐, 짜증내세요.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부속물 소유권이 나오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죠. 주의하실 것은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전세권자가 뭘 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요.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임대차하고 아주 똑같은 내용이고요. 굉장히 뭐죠?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항상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아야지만요? 부합되지 않아야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는 아무 때나 항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맨날 아주 잘 나오는 맨날은 아니죠. 사례죠. 그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1층 건물을 2층으로 뭐 하게 됐냐면 증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뭘 요구했냐면 각서를 하나 써달래요. 뭐냐면 2층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각서를. 그래서 을이 갑에게 2층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주장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뭐예요? 부합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합니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다만 이 사례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2층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각서는 유효해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된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동의를 얻었죠.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니까 이때는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때는 각서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거 아주 잘 냅니다. 임배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각서 한 장 받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각서 한 장 받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가서 뭐예요? 지켜서야 된다. 뭐 하도록? 부합하도록. 그래서 출구를 안으로 뽑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또 을의 입장에서는 각서 써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써줘도 상관은 없다. 다만 출구를 뭐예요? 밖으로 뽑아가지고 뭐만 있게 하면 돼요? 독립성만 있게 해서 부합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증축했어요.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허락도 없이 증축시켰을 때는 부합시키는 게 나아요? 부합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예, 부합시키는 게 낫다. 왜냐하면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하죠. 다시 말하면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아예 이쪽으로 뭐 하지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부합시켜가지고 뭐로 가는 게 나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는 것이 전세권자에게 더 유리하다. 요 세 가지 경우수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